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 토요일 저는 맥주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너무 더워서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구경하고 오려고 했는데 결국 저는 9시까지 즐기다 왔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축제는 축제였어요. 6시가 지나면서 해가 점점 넘어가니까 더위도 좀 가라앉았고요. 간간히 시원한 바람도 불고 축제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라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맥주 축제가 열린 지 이제 3년째인데요. 매년 축제마다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작년보다 올해 장소도 더 넓어졌고 사람도 더 많아졌습니다. 마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한국 브루어리가 이번 축제에는 정말 많이 참여했어요. 맥주로 유명한 나라 독일, 체코, 헝가리, 벨기에, 미국의 부스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더 커질 것 같은데 이러다 한국의 옥토버 페스트라는 별명이 붙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먹을 것, 마실 것, 볼 것이 가득한 축제였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제가 처음 알게 된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랑고스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헝가리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라고 합니다. 현지 발음은 한국어랑 많이 다르겠지만 한국어로는 랑고스라고 말해요. 축제를 구경하다가 맛있어 보여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나중에 2접시를 추가로 주문해서 더 먹었어요. 그만큼 제 입에 딱이었습니다. 튀긴 빵 위에 토핑을 올리는데 토핑은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크림과 치즈가 올라간 오리지널 버전을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특히 맥주와의 궁합이 아주 좋은 안주였어요. 녹음하는 지금도 또 먹고 싶어지네요. 이태원에 가면 팔겠죠? 찾아봐야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걸 좋아해서 이번에 랑고스가 가장 인상 깊었지만 사실 한국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도 진짜 엄청 많았어요. 햄버거, 초밥, 스테이크, 야끼소바, 파스타, 추러스, 회오리 감자, 닭꼬치, 핫도그, 닭강정, 떡볶이, 치킨 등등 야시장이 부럽지 않을 만큼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게 겨우 반도 안 되니까요. 매년 서울 노원에서 열리는 축제인데 보통 5월에 열리지만 올해는 8월에 열렸어요. 내년에 언제 열릴지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맥주 축제의 열기를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트로가 길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술과 관련된 한자 주가 들어간 단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는 술을 뜻하는 글자예요. 술과 관련된 단어 또는 술의 종류를 말할 때 쓰입니다. 소주, 맥주, 딱 떠오르시죠? 특히 술자리에서 자주 쓰는 표현도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제일 먼저 주량이란 단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난 사람과의 술자리에서 꼭 하게 되는 질문이거든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량은 술을 마실 수 있는 양을 뜻하는 단어예요. 앞 글자 주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수를 뜻하고요. 뒷 글자 량은 분량이나 수량을 뜻해요. 따라서 주량은 마시고 견딜 정도의 술의 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은 다시 말하면 술을 얼마나 마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꼭 궁금해서 물어보기보다는 가벼운 인사처럼 묻기도 합니다.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주량을 물어보면 술을 잘 못합니다. 맥주 조금 마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면 온몸이 빨개지고 금방 취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술을 잘 먹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조금 마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잘 마시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술뿐만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문화가 한국에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스스로 낮추어 말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국 사람에게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어요 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확률이 큽니다. 진짜 부정한다기보다는 그냥 겸손한 리액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술을 잘 먹는다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자랑하진 않습니다. 또 술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란 인식이 강해요. 술자리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중요한 건 맞지만 동시에 과음으로 인한 문제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술을 잘 마신다는 것이 긍정적인 느낌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자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은근히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소주 2병 정도 마셔요. 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놀라면서 술 잘 드시네요. 라고 합니다. 혼자서 소주 2병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술을 정말 잘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술을 잘 못해도 분위기에 맞춰서 먹어야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위하여! 라고 상사가 외치면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던 적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서로 주량을 물어보고 그 주량을 존중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주량이 약한 사람들은 소주잔에 물이나 사이다를 담아서 건배를 하기도 하고요. 주량이 센 사람들은 충분히 술을 즐기면서 먹는 것이죠. 이번에는 주정이란 단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술이 취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말입니다. 술에 취해 크게 떠든다든지 괜히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애교를 부린다던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기거나 스킨십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 부리지 마 라고 말하거나 그 사람은 술주정이 거의 없어서 좋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정이 술을 먹을 때마다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그럴 땐 주사라는 표현을 써요. 주사는 술버릇을 뜻하는데요. 즉, 술을 마시면 나오는 반복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술을 먹을 때마다 계속 웃는 사람도 있고요. 우는 사람, 자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계속 전화하는 사람, 했던 말 또 하는 사람, 스킨십 하는 사람 등등 사람마다 주사가 다 달라요.
물론 특별한 주사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셨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그게 결정되는 순간이 있다고 믿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술을 먹고 나서 하는 주사도 일종의 습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은 처음 술을 배울 때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인생에서 술을 처음 마실 때 친구들끼리 조심하지 않고 막 마시면 당연히 긴장이 풀리겠죠. 그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주사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술을 누구와 함께 마시는지, 누구에게 술을 배우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새로 소개할 단어가 바로 주도인데요. 주도는 술자리의 예절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술을 권할 때 보통 두 손으로 잔을 따르고 윗사람이 있을 때는 고개를 살짝 돌려서 술을 마시죠. 이렇게 매너 있는 태도를 모두 주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주도를 부모님께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가 처음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 마시는 법을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천천히 마시면서 내가 얼만큼 먹으면 취하는지 내 주량도 알아보고요. 기분 좋게 취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즐기는 문화를 배웁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처음 술을 마시며 주도를 배운 사람들은 술을 천천히 즐기며 마시는 경우가 많고요. 주사를 부릴 만큼 많이 마시지도 않습니다. 많이 마신다고 해도 주변 사람에게 피해주는 주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술은 어른에게 배우는 게 좋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서 엄마 아빠와 맥주를 처음 마셨어요. 그때 아빠가 맥주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어른들과 마실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술은 천천히 마셔야 하는 것이고 자기 주량을 알고 먹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게 특별한 경험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몰래 술을 마시거나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술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와 제 남편도 아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들의 첫 술자리를 함께하고 싶어요. 저를 닮았다면 술을 잘 못할 테니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법을 알려주고요. 남편을 닮았다면 술을 마셔도 잘 취하지 않을 테니 술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직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다음은 술자리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을 소개해 볼게요. 술을 마시고 취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다음날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 쓰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술과 관련된 한자어 주가 들어간 단어와 술자리에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술잔을 주고받으며 신뢰와 우정을 쌓았기 때문에 술자리 예절이 발달했고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언어를 넘어서 한국의 생활 문화와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표현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벌써 연말이 다가왔네요. 연말은 그 해의 끝, 마무리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연초는 그 해의 시작,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연말연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12월부터 1월까지를 보통 연말연초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회식이 있어서 늦게 올 것 같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연말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면 연말 연초에 회식이 꼭 있거든요. 회사마다 분위기나 규모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시작할 때 회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연초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회식인데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직장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식이란 같이 일하는 동료들, 상사와 함께 식사나 음주를 하며 서로 친해지는 자리예요. 왜 굳이 직장 동료랑 밥이나 술을 같이 먹어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회식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보통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일하면서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했다면 자연스럽게 풀 수도 있고요. 회사에 좋은 일이 생겼다면 함께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결국 팀워크를 강화하고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상사의 지시로 회식이 잡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자율적인 참여와 간소한 회식이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회식은 회사에 따라서 상사에 따라서 분위기가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회식을 한 게 벌써 10년 전인데요. 그때 저는 그 일을 매우 좋아했고 함께 일하는 동료, 상사와 너무 잘 맞아서 그 사람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회식 자리가 참 좋았고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회식 자리였지만 서로 개인적인 고민도 많이 나누었고요. 이왕이면 맛집에서 회식하려고 회식 메뉴도 열심히 골랐어요. 그리고 2차, 3차, 4차까지 자리를 옮기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그래서 집에 가면 새벽 4시가 된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약간 미쳤던 것 같아요. 회식이라기보다는 거의 친목 활동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저도 어리고 젊어서 지금보다 체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았지만 다음날 9시까지 출근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과 동료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저 같은 사람도 그런 회사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간단하게 술을 마시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니까요. 저는 그 마음도 너무 이해돼요. 회식이 일하는 시간의 연장으로 느껴진다면 당연히 그만 일하고 쉬고 싶겠죠. 회사에서 보는 동료가 나와 맞지 않고 심지어 사이가 별로 안 좋다면 당연히 회식 자리에서 또 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업무 시간의 일부를 회식 시간으로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 회식을 점심시간에 한다던가 아니면 오후 4시쯤 회식을 시작해서 7시에 끝나거나 이렇게요. 그럼 회식에 대한 부담이 줄고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회식 대신에 종무식과 시무식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연말에 업무의 마무리를 기념하는 행사를 종무식, 연초에 업무의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를 시무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날이 되면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사장님께서 올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라는 의미가 담긴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큰 회사의 경우에는 종무식이나 시무식 때 뮤지컬이나 공연을 단체로 관람하기도 해요. 이런 행사로 회식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저도 시무식 때 킹키부츠라는 뮤지컬을 단체로 관람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뮤지컬 관람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퇴근을 했었죠. 그래서 그날 사람들의 표정이 아주 밝았던 기억이 납니다. 회식 메뉴는 그때그때 다른데요. 10명 미만의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회식 메뉴 선택이 자유로운 편이에요. 대부분의 식당에서 10명까지는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메뉴 선택이 한정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먹으려면 식당이 커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로 고깃집, 횟집, 한식당 같은 메뉴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K-드라마에 줄기차게 나오는 그 술, 뭔지 아시죠? 맞습니다. 소맥을 많이 먹어요. 저는 사실 소맥을 잘 못 먹어요.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가빠지거든요. 그래서 섞지 않고 그냥 맥주를 천천히 마시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저처럼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들은 회식 자리가 두렵기도 했어요. 짓궂은 부장님이나 차장님께서 술을 주시면 거절하기 어려운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술을 억지로 먹여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종종 있기도 했고, 이제는 시대가 그러면 안 되는 분위기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술을 못 마시면 그냥 주스나 물을 마실 수 있는 분위기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잔소리는 좀 들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부장님이 케이진 씨, 이렇게 술을 못 마셔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그냥 웃음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어딜 가나 꼰대 같은 사람은 꼭 한 명 있더라고요. 이런 회식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건배사인데요. 건배는 여러 사람이 술잔을 들고 술을 마시기 전에 함께 외치는 말이죠. 드라마에 많이 나와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술잔을 서로 부딪히며 건배 또는 짠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건배를 하기 전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예전에는 상사들이 주로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팀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신입사원들이 주로 건배사를 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주 기발한 건배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건배사는 보통 3글자, 4글자로 된 단어를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이렇게요. 자, 그게 뭐다? 남해열차 남자는 왼쪽과 왼쪽으로 차! 차세대 리더가 되자 후배 흥해도
청춘 망해도 청춘 흥청망청. 좋다. 운수 대통, 만사 영통, 혼사 대통, 통통통. 너. 어때요? 많이 본 장면이죠? 이렇게 건배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기도 하고 웃긴 말로 술자리를 즐겁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회식날 건배사를 하기 위해 검색도 하고요. 유명하다는 건배사를 미리 연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건배사를 외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는데요. 옆 사람과 앞 사람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걸 한국의 스몰토크라고 말하고 싶어요. 업무 이야기부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동안 서로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이야기의 범위가 아주 넓고 다양해요. 사무실에서 말하기 부끄러웠거나 조심스러웠던 얘기를 회식 자리에서는 서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한국 사람들은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갑니다. 예를 들어 같이 일할 때 엄청 깐깐하고 예민하게 일하는 상사 때문에 제가 정말 힘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을 많이 싫어했고 불만도 많았어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상사가 생각보다 가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인 거예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 다음 날부터 그 상사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회사에서 아주 조용하고 얌전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회식 자리에서 술 게임을 주도하고 엄청 유머러스한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굉장히 젠틀하다고 느꼈는데 회식 자리에서 좀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회식을 하고 나면 좋은 쪽으로든 혹은 나쁜 쪽으로든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무한한 탐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비하면 회식 문화가 많이 줄었는데요. 사실 한국의 회식 문화가 많이 축소되고 간소화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에요.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가 장기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식 문화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식이 없어도 함께 일하는 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은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회사 비용도 아낄 수 있고 가족과의 저녁 시간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반대로 회식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대체로 회식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있고 직급이 높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장님, 차장님들이 회식을 그리워한다는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제 12월이 거의 끝나가요. 이때쯤 한국의 식당에는 어딜 가나 회식을 하는 무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떤 건배사를 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표정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그 회사의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회식에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분명한 건 회식 역시 한국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그리고 단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회식 문화가 이런 한국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K-드라마에 회식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가요?
한국의 회식과 비슷한 문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는 유튜브 멤버십이 있어요. 재미있고 유익한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싶은 분들, 또는 한국어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자료와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편하게 우리끼리 반말로 한번 얘기해보자. 한국에서 존댓말이 중요한 건 맞는데 생각보다 반말이 필요한 순간도 많거든. 서로 정말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반말이 필요할 때도 많아.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반말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어때? 괜찮지? 나 얼마 전에 충격적인 걸 하나 알게 됐어. 아, 진짜 내가 늙었구나 싶은 순간이었지. 친구들, 요즘 K-팝 중에서 가장 핫한 노래가 뭔 줄 아니? 바로 블랙핑크 로제의 APT, 아파트라는 노래야. 내가 사실 K-팝 소식에 조금 약해. 개인적으로 K-팝 노래가 내 취향은 아니거든. 그래도 신곡이 나오면 한 번씩 들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 로제가 솔로곡이 나왔다고 해서 들어봤어. 그 전에 제니가 먼저 만트라라는 노래를 발표했잖아. 제니 노래를 들어봤는데 마음에 들더라고. 오히려 블랙핑크 때보다 나는 더 좋았어. 그래서 로제 노래도 기대를 하면서 들었지. 딱 첫 후렴구를 듣자마자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싶었어. 한번 들었는데 훅이 장난 아니잖아? 오죽하면 벌써 수능 금지곡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 한국에는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큰 시험이 있는데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거든. 그 시험을 보는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 그런데 아파트 같은 노래는 후렴구가 너무 세서 한 번만 들어도 계속 리듬이 생각난단 말이지. 그런 노래를 수능 금지곡이라는 별명을 붙여. 근데 와, 아파트가 진짜 세더라고. 계속 생각이 나. 수능 금지곡이라고 할 만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 미국 영화를 보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치어리더들이 막 연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 딱 그런 느낌이 떠오르더라고. 그리고 옛날 팝송도 생각났고, 뭔가 감성이 옛날 느낌이 들었어.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약간 복고를 노린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 그러다 뮤직비디오를 보고 알았어. 아파트가 술게임이고 브루노 마스와 로제는 술게임을 컨셉으로 뮤비를 찍었다는 사실을 말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누군가 아파트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파트가 술게임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러는 거야. 나 몰랐는데. 나만 몰랐나? 나만 빼고 다 알았나 봐. 와, 나 진짜 놀랍다. 난 이 게임 진짜 몰랐거든. 노래를 아주 처음부터 들었으면 눈치챘을 텐데 이 노래를 후렴구부터 듣는 바람에 몰랐어.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이 부분을 처음에는 아예 못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노래가 술게임을 모티브로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그런데 그 리듬은 나도 모르게 익숙했던 거지. 왜냐하면 그 리듬은 대부분의 술게임에 다 쓰이거든. 내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있었던 리듬이고 그때는 나도 술게임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 리듬은 아주 익숙해. 그런데 아파트는 아니었어. 내가 아는 건 369, 369,
이거거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숫자를 말하는 게임인데 3, 6, 9가 들어가는 숫자는 말하지 않고 박수를 치는 게임이야. 예를 들어 1, 2, 4, 5 이런 식으로 말이지. 내가 369로 알고 있던 그 리듬을 2024년에는 아파트로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거야. 한국인으로서 아파트 노래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신기하고 재밌어. 우리한테는 당연한 리듬이고 게임인데 이게 노래로 만들어졌다는 게 재밌거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좋아해 주니까 이게 그렇게 재미있는 게임이었나?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야. 아마 다른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뭔가 당황스러운데 이 노래가 글로벌하게 통한다는 게 꽤 재미있어. 근데 그거 알아? 아파트 게임이 로맨틱한 게임이기도 하다는 사실. 왜냐하면 스킨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야. 아파트 한 다음에 다 같이 손을 촥 모으고 게임을 시작하잖아. 그러면 내 손이 다른 사람의 손과 닿는 거야. 그리고 숫자를 말하면서 내 손을 위로 올리면 또 맨 위에 있는 다른 손과 닿는 거지. 그러니 게임하면서 얼마나 설레겠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손을 게임하면서 자연스럽게 터치할 수 있다니. 상상이 가? 이래서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한국 술 게임을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 친구들, 혹시 흑기사라는 말 들어봤어? 술 게임에 빠지지 않는 역할인데 누군가 게임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벌칙을 받는 사람을 흑기사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게임을 하다가 딱 걸린 거야. 그래서 원샷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지. 그때 누군가 내가 흑기사 해줄게 라고 하면서 내 술을 대신 마셔주는 거야. 그럼 그 순간 다들 오 라고 하면서 묘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한다니까. 상상해봐. 진짜 너무 설레이지 않아? 흑기사는 그럼 술만 마셔주고 끝나냐고? 아니야. 내 술을 대신 마셔준 흑기사가 있다면 나는 그 흑기사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그럼 어떤 사람이 흑기사를 하고 싶어 할지 알겠지? 맞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다들 흑기사를 하겠지. 그리고 그 사람과 하고 싶은 것을 소원으로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10초 동안 안아주기, 손잡기 등등. 근데 말이야, 사실 한국에 아파트란 노래가 이미 있었어. 윤수일이란 가수의 노래 중에도 아파트란 노래가 있거든. 무려 42년 전 노래야. 진짜 오래됐지? 그래도 워낙 유명한 노래여서 로제의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파트 하면 그 노래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어. 물론 오래된 노래라서 MZ들은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야. 그런데 로제의 아파트 덕분에 윤수일의 아파트 노래도 덩달아 스트리밍 되기 시작했다고 해. 정말 재밌지? 그 옛날 노래가 갑자기 소환돼서 사람들이 듣게 되다니 말이야. 윤수일의 아파트는 좀 서정적이야. 사랑했지만 지금은 헤어진 여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찾아가서 기다리는 남자의 마음을 담은 노래거든. 가사는 슬픈데 노래는 신나서 사람들이 노래방에서도 자주 불렀어.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들어봐봐. 가사가 단순해서 이해하기도 쉬울 거야. 어쨌든 로제의 아파트 덕분에 한국의 술게임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 한 10명 이상 모였을 때 게임하면 정말 재밌거든. 그리고 이런 게임을 하면 사람이 많아도 다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 그냥 술만 마시면 몇 개 그룹으로 사람들이 나뉘잖아.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거든.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물론 나처럼 게임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몰래 다른 방으로 도망가거나 자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 한국인이라고 모두가 술게임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 친구들, 오늘 나의 반말 토크는 어땠어? 나는 아주 편하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진짜 친구한테 말하듯이 얘기하니까 더 술술 말하게 되는 것 같아. 더군다나 주제도 술게임이어서 정말 즐겁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혹시 내 말이 너무 빠르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내가 한 번 더 쉽게 설명해 줄게. 그리고 한국 술게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것도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줘.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랄게. 친구들,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오늘은 배달 음식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음식의 가격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배달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 배달 음식을 먹어요. 한국에는 배달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늦은 밤에도 배달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야식을 자주 먹어요. 야식은 밤에 먹는 음식을 말해요. 밤 12시, 새벽 1시에도 주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야식을 쉽게 먹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식은 치킨이에요. 치킨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도 아주 좋아해요. 치킨은 보통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후라이드 치킨이고 다른 하나는 양념 치킨이에요. 저는 후라이드를 좋아하지만 남편은 양념 치킨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반 치킨을 먹어요.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치킨 한 마리에 22,000원이에요. 그리고 배달비가 3,000원이에요. 그래서 총 25,000원이에요. 물론 더 비싼 치킨도 있고 더 싼 치킨도 있어요. 조금씩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저는 떡볶이도 좋아해요. 떡볶이는 매운맛의 단계가 있어요. 덜 매운맛, 매운맛, 더 매운맛, 아주 매운맛. 저는 더 매운맛을 좋아해요. 아주 매운맛도 맛있지만 너무 매워서 속이 쓰려요. 떡볶이는 14,000원이에요. 저는 치즈를 좋아해서 추가해요. 그럼 3,000원이 더 비싸요. 그리고 배달비가 2,000원이에요. 그래서 총 19,000원이에요. 물론 더 비싼 떡볶이도 있고 더 싼 떡볶이도 있어요.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야식이 또 있어요. 바로 족발이에요. 족발은 돼지의 발이란 뜻이에요. 독일의 슈바인학센, 태국의 카오카무와 비슷해요. 족발은 맵지 않고 쫀득쫀득해요. 특히 쟁반국수와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쟁반국수는 새콤달콤해요. 저는 족발도 좋아하지만 쟁반국수도 좋아해요. 족발은 세트로 28,000원이에요. 그리고 배달비가 3,000원이에요. 그래서 총 31,000원이에요. 여기에 사이드 메뉴를 추가하면 더 비싸져요. 조금씩 가격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금요일에 야식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말해요. 불타는 금요일을 짧게 말한 거예요. 토요일은 쉬니까 신나게 놀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야식을 자주 먹나요? 야식을 배달시키면 얼마예요?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오늘은 배달 음식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음식의 가격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배달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 배달 음식을 먹어요. 한국에는 배달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늦은 밤에도 배달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야식을 자주 먹어요. 야식은 밤에 먹는 음식을 말해요. 밤 12시, 새벽 1시에도 주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야식을 쉽게 먹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식은 치킨이에요. 치킨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도 아주 좋아해요. 치킨은 보통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후라이드 치킨이고 다른 하나는 양념치킨이에요. 저는 후라이드를 좋아하지만 남편은 양념치킨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반 치킨을 먹어요.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치킨 한 마리에 22,000원이에요. 그리고 배달비가 3,000원이에요. 그래서 총 25,000원이에요. 물론 더 비싼 치킨도 있고 더 싼 치킨도 있어요. 조금씩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저는 떡볶이도 좋아해요. 떡볶이는 매운맛의 단계가 있어요. 덜 매운맛, 매운맛, 더 매운맛, 아주 매운맛. 저는 더 매운맛을 좋아해요. 아주 매운맛도 맛있지만 너무 매워서 속이 쓰려요. 떡볶이는 14,000원이에요. 저는 치즈를 좋아해서 추가해요. 그럼 3,000원이 더 비싸요. 그리고 배달비가 2,000원이에요. 그래서 총 19,000원이에요. 물론 더 비싼 떡볶이도 있고 더 싼 떡볶이도 있어요.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야식이 또 있어요. 바로 족발이에요. 족발은 돼지의 발이란 뜻이에요. 독일의 슈바인학센, 태국의 카오카무와 비슷해요. 족발은 맵지 않고 쫀득쫀득해요. 특히 쟁반국수와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쟁반국수는 새콤달콤해요.
저는 족발도 좋아하지만 쟁반국수도 좋아해요. 족발은 세트로 28,000원이에요. 그리고 배달비가 3,000원이에요. 그래서 총 31,000원이에요. 여기에 사이드 메뉴를 추가하면 더 비싸져요. 조금씩 가격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금요일에 야식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말해요. 불타는 금요일을 짧게 말한 거예요. 토요일은 쉬니까 신나게 놀자!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야식을 자주 먹나요? 야식을 배달시키면 얼마예요?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